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콜로키움 강의 PM 강좌 시리즈. 오늘은 소요 예산 계획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한 600평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600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총 예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교회의 관련 담당 분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전문가에게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600평을 지려면은 뭐 한 30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계획 수립이 거의 정확해요. 우리가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어떤 전문가에게 특별히 부탁하지 않고서도 자력으로 스스로 예산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식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건축공사비가 요즘 얼마 가느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보통 건축공사비는 마감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기계 환기나 전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수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중간 규모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면 2020년대에 지어지는 교회 대부분들은 평당 건축비가 대략 500에서 550만 원 선, 이 정도가 일반적인 교회 건축 전문 시공회사의 평균 단가입니다. 이게 평당 단가예요. 평당 단가. 평당 단가 금액이 이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500에서 550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보면, 지하층 공사비와 지상층 공사비로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엄밀히 구분을 해보자면, 그럼 지하층 공사비는 지하와 지상 공사비로 나눌 수 있는데, 지하 공사비는 지상보다 싸겠죠. 왜냐하면 마감이 없잖아요. 그냥 골조 공사에다가 전기나 스프링쿨러와 같은 기본 설비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당 보통 한 300, 350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지상은 지하보다는 비싸요. 그러니까 평당 한 600에서 650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상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600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럼 우리가 짓고자 하는 면적이 지하가 몇 평이고 지상이 몇 평이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면 돼요. 평에다가 지하 예를 들어 평당 350, 지상 평당 한 650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더하면, 그렇죠? 지하 공사비와 지상 공사비를 더해서 연면적으로 나누면, 연면적은 뭐예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면적을 합한 거예요. 그럼 지하가 150평이고 지상이 450평이다. 그래서 600평이다라고 했을 때는 총 600평이 연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공사비, 지상 공사비를 다 더해서 나누기 600으로 하면 이제 이게 평당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평당 단가가 500에서 550 정도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는 뭐냐면, 지하에 암이 나온다든지 딱딱한 바위나 하강암이 이제 있다든지 또 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지하 공사비가 300에서 350보다 상회가 되겠죠. 뭐 380이 되든지 이렇게 상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변수가 있고,
그래서 건축비를 어느 정도 그 선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 지하가 딱딱한 바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물이 많이 나온 매립지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지질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비전을 품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질 조사부터 먼저 해놓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설계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고 건축비 계산이나 예산 수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비를 먼저 구하시고, 두 번째는 인테리어 공사비예요. 인테리어 공사비. 자,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인테리어를 하는 부위의 면적.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많은 교회가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본당. 본당 인테리어 하죠. 그 다음에 중예배실, 카페.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많은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본당은 음향, 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흡음, 반사 재료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요 인테리어 공사비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본당이 200평이다, 본당이 150평이다, 본당이 100평이다 했을 때는 그 면적에다가 곱하기 인테리어 공사비는 평당 140에서 150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그 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당이 100평이다. 그럼 거기에다 곱하기 평당 150만 원. 이렇게 하면은 그 인테리어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예배실이나 카페 역시 그 면적 곱하기 150만 원. 근데 중예배실이나 카페는 본당보다는 인테리어 공사비가 조금 덜 들어가죠. 요 두 개 공간은 평당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면적 곱하기 이렇게 하면 총 인테리어 공사비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음향 영상 공사비죠. 근데 이 음향 영상 공사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계산하기엔 조금 한계는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 음향 영상을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할 거냐, 이건 너무나 그 폭이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1000석 기준의 본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향영상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요 정도가 프로토타입으로 보편적인 금액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만약에 500석이다 그러면은 뭐 1억 7, 8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음향영상의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총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1000석 기준으로 한 2억, 조금 많으면 2억 5천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 특수 조명이 있어요. 강단 앞에 이렇게 무대 특수 조명하고 뭐 이렇게 광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부분들 합해서인데, 이 무대 특수 조명은 이것도 그 1000석 기준으로 한다면은 보통 음향 영상의 한 30% 선,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 1000석 정도로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음향 영상도 이제 범위가 좀 폭이 넓은데 요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구는 얼마냐, 이렇게 성구. 자, 1000석을 짓겠다, 1000석의 본당 규모다라고 하면은 성구는 한 명당 좌석이 장의자나 개인의자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만 원 정도. 그럼 1000석 규모의 성구값은 얼마냐? 8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8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시면 어느 정도 됩니다. 요즘은 개인의자도 원체 아주 탄탄하고, 옛날에는 막 삐그덕삐그덕하고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은 많이 극복이 돼 있고요. 또 장의자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교회 교단이나 특성마다 이제 다 다르죠. 감리교회는 주로 장의자를 선호하고 있고, 장로교나 침례교 이런 교단들은, 성결교는 주로 이제 개인의자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거는 뭐 교회 특성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가구가 있어요. 기타 가구는 뭐냐면 카페, 교육관, 뭐 회의실 이런 데 들어가는 일반 가구를 말하는 거죠. 이 기타 가구는 얼마냐?
이것도 저희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 그 어떤 계산치, 공식 같은 계산치를 만들었는데, 이 일반 가구는 성구 가구의 1.5에서 2배, 여기 일반 가구라는 거예요. 자, 성구가 8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일반 가구는 한 1.5배 정도에서 2배. 2배 보면은 1억 6천 정도. 요 정도에서 일반 가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근데 이 일반 가구도 뭐 고급스러운 걸 하면 이제 또 많이 상승이 되겠죠. 그다음에 7번째, 주방 가구가 있어요. 주방 가구. 요즘은 현대교회는 주방 가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방이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뭐 빵 같은 거 구워낼 때는 뭐 그냥 일시에 여러 개를 구워낸다든지, 이런 자동화된, 준자동화된 이제 주방기기가 요즘은 교회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적용하고 있죠. 이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그 공식화됐냐면, 주방 그 식당의 수용 인원, 예를 들어 100명이 식사하는 식당이다, 교회 식당이다 하면 이 100명의 수용 인원마다 이제 어느 정도 공식적인 프로토타입을 계산을 했는데, 100명 기준당 2,500만 원 정도, 200명이면 한 5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근접한 금액이 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직접 공사비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빠진 거는 뭐냐? 이 직접 공사비에서 빠진 거는 이제 건설회사가 교회에 이제 입찰을 봐서 들어올 때 여기서 빠진 거는 공과 잡비, 이윤 이런 겁니다. 자, 공과 잡비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 회사에 이윤이 있겠죠? 이윤, 마진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각종 산재 보험료들이 있어요. 이 공사를 하다가 누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는 보험에 들어야 교회가 또 안전하죠. 시공회사 역시 안전할 겁니다. 이런 산재,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또 뭐 의료보험,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각종 보험료들도 또 있어요. 기타 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가 있어요. 여기 직접 관리비, 간접 관리비. 예를 들어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일어났다. 그럼 그 민원을 처리하는 비용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직간접 관리비죠. 이런 데에서 이런 비용을 총 공사비에 보통 4% 정도, 5% 정도를 이렇게 좀 상계를 해놔야 불가피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직접 공사비에 지금 빠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입찰을 할 때 이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공사비는 이제 이 정도에서 금액을 산출하시고, 두 번째는 용역비입니다. 이거를 용역비. 용역비라는 것은 뭐냐면 설계비, 감리비, 개발행위, 지질조사, 측량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그래서 교회 건축의 설계비는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요 대목은 중요한데 좀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죠. 설계비는 교회 설계비는 보통 평당, 건축비처럼 평당 15만 원 정도에서 16만 원으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15만 원. 자, 이 15만 원이 건축사가 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이 용역비는.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는 설계비 구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평당 15만 원에서 약 30% 정도는 엔지니어링 용역비입니다. 엔지니어링. 이 엔지니어링 용역비는 뭐냐면, 건축물의 교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하지만 구조기술사가 구조 해석을 또 해야 돼요. 본당 안에 기둥이 없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환기, 위생, 소방, 통신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설비, 전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정화조, 뭐 토목 이런 설계들은 전문 주체가 설계를 해야 돼요. 건축사법에는 건축사가 이거를 설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 건축사는 이 설비니 전기니 구조니 이거는 비전문 영역이죠. 그래서 건축사법에는
이분들과 협업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 설계되어지는 엔지니어링 파트가 거의 30% 이렇게 용역비가, 그러니까 15만 원에 평당 15만 원 한다면은 약 5만 원 정도가 엔지니어링 용역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교회를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하고 이걸 설계를 하다 보면 뭐 10만 원 설계비, 뭐 9만 원 뭐 설계비 이렇게 이제 건축가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 정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10만 원을 설계를 받으면 거기서 30%가 엔지니어링 파트의 용역비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전략하면 어떻게 돼요? 설계가 부실해지겠죠. 그럼 10만 원 받으면은 건축가가 7만 원짜리 설계를 해내는 거예요. 쉽게 본다면. 그럼 이거는 나중에 추가 공사비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안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3%도 안 돼요. 3%도. 우리가 평당 500 보면은 3% 하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600 보면 3% 하면 얼마입니까?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계비는 이 정도 이상을 주고 그 다음에 건축가가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게 하고 엔지니어링을 제대로 엔지니어링 설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설계비는 이런데 제가 미국의 건축가들의 설계비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더블 정도, 2배 이상 정도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축가들의 그 흐름을 보면 우리는 그냥 평당 15만 원을 하면 총 설계가 다 끝나는데 미국은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기본 계획비 얼마, 중간 설계 얼마, 최종 시공용 설계 얼마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죠, 비용이.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설계 비용을 이제 아끼지 않고 충분히 좋은 설계를 이제 유도하고 또 이렇게 또 건축가들은 거기에 마땅한 설계를 해내는 겁니다. 설계비는 아끼면 안 된다. 오히려 건축비를 더 잘 조율하고 전체 흐름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게 이렇게 건축가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잘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뭐냐면 착공이 들어가면 건축법에서 교회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감리자가 상주 감리를 해야 돼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교회는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심각하기 때문에 상주를 하게 돼 있어요. 감리 기간 내내 공사 끝날 때까지. 그래서 보통 감리비가 거의 설계비 수준으로 와요. 평당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줘야 이것이 감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10만 원도 적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공사 기간 내내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의 연봉이 보통 한 5천만 원 줘야 되거든요. 5천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평짜리 이 감리를 한다. 그럼 1000평에 10만 원 하면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그럼 1억에 이분들의 연봉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그럼 연봉 5천만 원 주고 나면 5천만 원이 남아요. 그거 가지고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5천만 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방감리, 뭐 통신감리, 토목감리, 뭐 구조 일반적인 감리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계비와 감리비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게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더 원활한 시공과 건축비나 이런 면들을 전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많은 교회를 답사를 해보면 이 용역비를 굉장히 또 이렇게 거품을 빼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참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뭐 건축비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폭이 그 범위 레인지가 크지만 이 용역비는 얼마 안 돼요. 이거는 뭐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역비 중에 측량비라는 게 있어요. 공사를 하려면 현재 교회가 가진 부지가 정확하게 기점이 어디에 박혀 있고 주변 인접 대지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변 건물이 우리 교회 부지에 뭐 침범을 했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 교회가 저쪽 옆집을 침범했는지 이것을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지를 확정하는 그런 단계예요. 요거는 보통 한 1000평 정도가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측량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계산에 넣으시는 것이 좋고요. 지질조사비,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건축비, 지하층 건축비 산출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땅 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한 15m에서 한 30m, 많으면 한 45m 정도까지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굴착을 해서 이 땅 속에 있는 재료와 강도와 흙의 내용이 고스란히 표변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요. 밑에는 암, 그 다음에는 뭐 연암, 그 다음에 뭐 모래질, 진흙질, 뭐 이런 식으로 토지의 계층이 그대로 딱 나오는 조사를 우리가 지질조사라 그럽니다. 근데 지질조사는 기본이 4개 구멍을 해야 돼요. 4개소를 시추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2개의 그 시추는 NX로 해야 돼요. NX는 뭐냐면 깊게 뚫는 거예요. 모든 설계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속을 깊이 알아야 내진파가, 지진이 어디에서 와요? 땅속 깊은 데서 오잖아요. 진원지가. 그러니까 가급적 진원지에 그나마 그래도 멀리 뚫어야 이것이 지진파가 왔을 때 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 NX는 보통 깊게 뚫는 거다. 그러니까 NX는 시추 비용이 비싸겠죠. 요거는 한 구멍당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개 구멍은 조금 깊지 않아도 돼요. 이걸 BX라 그래요. BX. 이 BX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은 800에 400이니까 약 한 1200 정도, 이 정도가 지질조사 비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축의 비전을 앞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 지질조사하고 측량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 다 한 다음에 측량을 하니까 옆집 부지가 우리 교회로 60cm가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그거 모르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 지적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뭡니까, 막 구획 정리가 잘 안 됐을 때 땅들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용역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역비를 다 더하면 용역비 개가 나오겠죠. 용역비 개.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요건 이제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이 공과금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너지 검토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건축물을 인허가를 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국,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라는 그 국제 협약에 가입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화석 연료를 가급적 줄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 성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 소재의 교회는 녹색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녹색 인증은 뭐냐면 우리는 전기, 화석 재료에 의해서 산출되는 전기를 이만큼 줄였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단열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만큼 점수제로 썼으니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제도예요. 그 녹색 인증 제도가 경기도까지는 이제 확산이 되어졌고, 이제 몇 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아마 확산돼서 적용이 될 겁니다. 시행이. 그래서 모든 설계에는 이제 건축 허가를 접수하면 에너지 검토 수수료라는 걸 납부해야 돼요.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에너지 전문 기관에서 그 설계 도서가 에너지에 만족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검토 비용은 발주차가 지급하죠. 그래서 교회가 지급을 하는데 1000평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수수료가 뭐야 이러면서 또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녹색 인증은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에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녹색의 에너지를 이만큼 적용을 했다, 이걸 인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사의 업무가 아니고 이거 전문 용역 업체가 있어요. 에너지 전문 용역 업체가 국내에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라기보다 인증 작업을 해요, 이분들이. 근데 이 용역비가 1000평 기준으로 본다면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가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비용이 세요. 이 비용이 셉니다. 이분들이 녹색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 내용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제안서를 내주고 건설회사는 그 제안서를 맞게 시공을 해야 준공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교회 안에 녹색 공간을 두어서 실내를 쾌적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을 써서 전기 용량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서 땅을 깊이 수추해서 그 지열을 가지고 냉난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기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재료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건 이제 전문 업체가 이와 같은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이 현장 감독은 현장에 감독관을 세우는 교회가 많죠. 교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감독관은 뭐냐면 교회를 대신해서 시공회사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확인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에 경력이 많고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을 보통 쓰이는데, 이분들의 보통 연봉이 4천에서 5천 정도, 이 정도 갑니다. 근데 뭐 적은 교회는 감독관을 둘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1000평 이상 규모가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영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죠. 그 다음에 등기비 기타 이런 비용은 자, 등기비 잘 들으세요. 이것도 이제 괜히 불필요하게 돈 내지 마시고, 자, 건축주의 명의가, 자, 명의입니다. 명의는 뭐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첫째, 교회 명의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 예를 들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게 이제 건축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 명의가 아니라 목사님 개인 명의, 아니면 장로, 대표 장로님의 개인의 이름, 이 두 가지로 보통 허가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회 명의로 들어가면은 세금이 없어요. 등기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개인 명의로 교회 신청을, 허가 신청을 하면 이건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장난이 아니게 나옵니다. 장난이 아니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지혜를 봐야 되냐면, 자, 교회를 앞두고 요즘 교회는 이제 재정에 의해서 파이낸싱에 의해서 교회를 짓죠. 대출을 받아서 짓는 거죠. 성도헌금은 뭐 이제 일부 보조적인 금액이 되죠. 근데 교회가 열악해, 그리고 재정적이거나 신용도에서 조금 뭐 좀 떨어져, 이럴 경우에는 제도적 은행 금융이 어렵죠. 대출 받기가. 제1금융권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 일단은 허가를 접수하는 거예요. 파이낸싱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이 교회보다는 개인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또 자유롭고. 그래서 개인 명의로 만약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은 준공 전에 이 개인 명의를 교회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이것을 명의 변경이라 그럽니다. 명의 변경. 이 명의 변경은 처음에는 개인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준공이 나기 전에, 왜 그렇죠? 준공이 날 때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세금 부과되기 전에 교회로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명의를 바꾸는 절차는 소유권이 개인에서 교회로 넘어가야 돼요. 등기부 등본 상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명의로 바꿔서 등기를 내고, 또 어차피 교회가 사용하는 거지 개인이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는 교회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바꾸는 것이 낫다. 이거 몰라가지고 세금 폭탄이나 이런 거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법적인 거를 잘 따져서 불필요한, 어차피 교회가 쓸 건데 불필요한 이런 지출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비, 용역비, 그 다음에 경비, 이거를 세 개를 다 더해서 총계를 내면 우리 교회 1000평 짓는데 총 공사비가 50억이다, 뭐 60억이다,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500평을 짓는다, 그러면 뭐 25억이다, 30억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 수립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고, 이 예산 수립을 정확하게 해야 교회의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고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고,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 금액이 만약에 여기 100원이 나오면 괄호 열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토를 다시기 바래요. 교회는 여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렇게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많이 둬서 집행부가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딱 이 금액 들어간다 이래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금액이 더 들어가면 별로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0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80원에 끝냈다 그러면 칭찬을 받죠.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 수립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기에 좀 그래도 여유치를 둬서 계획을 하시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예산 수립 계획 분석, 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PM 강의를 했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중요한 부분을 PM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